문장부터는 좀 빨라. 설문지 만드는 거는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니까 막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 표집. 표집 관련 용어와 표집 절차 그랬는데 표집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걸 표집이라 그래요. 모집단에서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집이라 그래요. 표집.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모집단.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집단을 뭐라 그래요? 모집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표집틀은 모집단의 목록이에요. 모집단의 목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집트리스. 그 다음에 표본은 우리가 샘플링한 거, 요거를 표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표본오차는 뭐죠? 모집단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모수라 그랬어요. 모수. 표본의 값을 뭐라 그래요? 아까 통계치라 그랬죠? 네. 이 모수와 통계치 간의 차,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 차를 뭐라 그래요? 표본 오차. 표본을 추출해서 발생한 오차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수 여기 있고 통계치 있고 관찰 단위. 관찰은 우리가 누구한테 조사할 것이냐,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냐 이거예요. 관찰 단위. 그죠? 그 다음에 분석 단위. 자,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내가 대학생을 가서 관찰하고 분석을 대학생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항상 그러진 않아.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야죠? 보호자. 관찰 단위는 보호자이고 분석 단위는 누구예요? 치매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만 항상 또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집 단위. 표집 단위는 뭐예요? 모집단의 목록이 표집이잖아요. 이 표집을 무엇을 통해서 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표집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표본을 추출할 것이냐라는 거죠. 보통은 모집단의 목록, 모집단을 통해서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분석 단위가 되겠죠. 분석을 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집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여기에서 표집을 하면 돼요. 그럼 표집 단위가 전체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의 목록을 그렇게 하나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락 표집이라는 게 있어. 집락 표집은 여러 개의 초등학교를 우선 초등학교를 랜덤으로 뽑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집하는 것을 집락 군집 표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표집 단위는 뭐가 되냐면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집락 표집은 뭐다?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 분석 단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표집을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군집 표집은. 그래서 표집 단위가 그거이고 신뢰 구간, 신뢰 수준. 그래서 한 조사에서 표집 단위, 분석 단위, 관찰 단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집하는 단위, 아까 이게 표집 단위예요. 그죠? 관찰은 내가 누구한테 설문을 할 것이냐예요. 분석 단위는 그래서 그 결과가 누구를 연구를 하는 거냐예요. 만약에 치매 어르신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양원이 표집 단위가 될 수 있고 표집 단위가 요양원이 될 수 있어요. 군집으로 하면. 그 다음에 관찰 단위는 누가 될까요? 치매 어르신. 관찰 단위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렇죠. 가능하겠죠. 분석 단위는 누구예요? 치매 어르신. 이렇게 전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념들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표집 절차. 표집 절차가 모집단을 결정하고 자, 표집 절차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표집을 할 때에 먼저 뭘 하죠? 모집단을 결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표집틀을 선정해요. 자,
자, 표집틀을 선택을 하는데 표집틀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표집틀이 있으면 확률 표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확률 표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있으면. 표집틀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비확률 표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표집틀의 선정에서 표집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돼요? 표집 방법이 결정돼요. 자, 표집 방법이 결정되면 표본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왕이면 똑같은 연구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데 확률 표집 방법을 선택하면 표집의 크기를 키울까요? 좀 적어도 될까요? 조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사람을 하더라도 이게 무작위 확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확률 표집이면 표집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좀 줄여도 되는 거야. 근데 비확률인데 표본 연구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얘는 키워야 되는 거야. 동일하게 만들려면 얘랑 얘랑을.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나중에 결정하고 이것에 따라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표집하기.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어렵지 않아. 모집단을 결정하고 모집단을 결정해서 그 다음 표집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표집 방법이 결정돼. 표집 방법이 결정되면 확률이면 좀 표본의 크기를 좀 작게 해도 돼. 그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해. 그 다음에 표집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때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요 순서가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입니다. 표집 분포의 특징.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가정하냐면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해요. 정규 분포는 이런 모양이죠.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냥 보통은 평균 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평균돼서 멀어지면 이거 극단치는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의 합은 얼마냐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2. 여기가 0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운데 평균을 0으로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표집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여기가 일치하고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표집 오차와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오차는 표집 오차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집 분포의 중심 국한 정리. 중심 국한 정리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분포도 정규 분포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는 적어도 표본의 크기가 몇 이상이면 30케이스 이상이면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가정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에도 적어도 케이스가 30케이스 이상 되어져야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케이스는 이상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이고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이해되세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 평균값을 4.25점 평균값을 제시할 때는 항상 표준 편차 값을 옆에다 적어줘요. 왜냐하면 똑같은 4.25점이라도 얘랑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는 4.25에 거의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5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4.25에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5에 대한 프로그램만 하면 안 되고 그 주변의 아이들도 쫓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제시할 때는 표준 편차를 항상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다?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산술 평균, 최빈치, 중위수 값은 한 값으로 일치한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종모형일 때 최빈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만약에 3위 값이라 그러면 3의 값이 최빈치예요. 평균 어디예요? 3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앙값 어디예요? 3이죠. 그래서 정규 분포일 때 최빈치, 중앙값, 평균값은 뭐다?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면서 종모양이고 정규 분포의 면적의 합은 요 면적의 합은 1이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를 3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0이 되게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이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뭐예요? 평균은 0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퍼져 있는 정도는 1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는 같은 건 아니에요. 자, 표집 오차는 아까 얘기했죠. 표집 오차는 뭐예요? 표집, 표본 오차. 통계치와 모수와의 차를 표본 오차, 표집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표본이 표집이잖아. 그죠? 표본이 표집을 통해서 얻은 게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표본 오차, 표집 오차는 같은 것이고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와 통계치 간의 차이로 동일한 조건이라 그러면 이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집 오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차가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어요? 이 안에 집단이 거의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값이나 통계치 값이나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죠. 그럼 표본 오차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동질적이면. 그리고 같은 조건인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집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냐하면 얘나 얘도 이만큼 커지면 얘나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이 동질적이거나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준 오차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예요.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냐라는 거예요. 편차는 각 요소의 평균에서 그 요소 값을 빼준 거예요. 별량에서 각 요소의 값,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치면 이것을 전부 다 총합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항상 0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 돼도 되고 0이 아니라도 되는데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0이라고 치면 여기 0이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는 1이잖아요. 1에서 평균 0을 빼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네. 이거를 쭉 다 하고 쭉 하면 여기랑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편차는 늘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예요. 편차의 총합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얘를 제곱시키는 거예요. 얘를 제곱시키면 얘 제곱하면 1이고 얘도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한 다음에 이 별량의 수로 나누는 거예요. 별량의 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 근데 이거는 제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뭘 해야 돼요?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루트를 씌워야 돼. 그게 뭐냐면 표준, 여기에 보면 오차가 되는 거예요. 표준 오차,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표집이 아니라 표준 오차,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주는 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이 뭐다? 분산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오차, 표준 편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워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펴져 있는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제곱시키고 이거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합해버리면 0이 되니까 이 0의 의미가 모든 값이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제곱시키고 다시 그거를 루트 시켜준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표집 오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 그래서 각 별량이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수히 많은
표본의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 표본의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 이걸 별량이라고 하면 될까요? 별량이 모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량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별량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표준 오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면 표준 오차가 클수록 검정 통계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맞죠? 오차가 크면 유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크면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의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같은 말이죠.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 자,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 아까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집 오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표집 오차는 작아져요. 오차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집 오차, 표준 오차도 같은 것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작아진다.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하면, 이 모집단에 대한 이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잘 설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한다라는 건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검정력이 증가하는 거는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범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한 번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n배 증가하면 표준 오차는 n분의 1 감소한다. 이게 한 번 나왔었어요. 여력 있으면 암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날리시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배 증가하면 그건 아셔야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가셔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작아져? 루트 n분의 1배 감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오차는 작아진다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어. 그죠? 근데 얼마 작아지느냐? 루트 n분의 1배 작아진다. 요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4배 증가하면 표준 오차는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감소한다. 2분의 1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시험에서는 9배 증가하면 나왔었던 것 같아요. 9배 증가하면 루트 9분의 1이니까 3분의 1배 줄어드는 거죠.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변수의 범주의 수.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변수가 많으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변수가 많으면 분석할 게 많으면 표본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면 제주시 예를 들어서 아까 30명 이상이니까 제주시 30명, 서귀포시 30명만 하면 돼. 그런데 제주도에 시군구가 10개야. 그럼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군구마다 비교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개씩 10개의 시군구는 다 해야 되니까 한 300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분석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집단의 동질성.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 돼. 작아도 되죠. 이제 동질적이면. 반대로 이질적이는 커야 되고. 비슷한 사람이 가졌으면 한 사람의 의견이 거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동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고 이질적이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 수준.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신뢰 수준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신뢰 수준을 키우려면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고,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방법에 따라서 또는 조사 문제와 가설, 표집 방법, 모수치의 추정 오차, 비용과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표본의 크기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죠. 이걸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 과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조사 설계 단계에 해당되죠. 연구 과정 중에 조사 설계 단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나 표본의 크기나 그때 다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 뭐가 있어요?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에는 4개, 비확률 표집 방법에 4개가 있어요. 자, 확률에 뭐가 있죠? 단순 무작위 표지. 무작위
표지. 그 다음에 개통 체계죠. 체계적 계통. 층화 표지. 그 다음에 충하, 집락. 군집 또는 집락 표지. 비확률에도 편의 표집 있고 유의 표집 있고 그 다음에 할당 표집 있고 눈덩이 표지. 눈덩이 표집 등이 있습니다. 편의가 임. 네? 아니 여기 임이라고 돼 있어. 네. 그죠? 유의는 판단 표집이고. 자, 단순 무작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작위 표집하는 거예요. 이 무작위 표집의 내용은 뭐냐면 뽑힐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뽑힐 확률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단순 무작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확률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럼 단순 무작위는 아까 뭐예요? 확률이 동일한 거. 그럼 원칙적으로는 제비뽑기는 단순 무작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적혀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비뽑기는 단순 무작위는 아니에요. 8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 첫 번째는 8분의 1이 당첨될 확률이지만 네. 한 사람 뽑으면 몇이에요? 7분의 1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갔으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죠? 한 번에 다 뽑. 네. 그래서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게 난수표 또는 통계 프로그램 랜덤 어플 있어요. 여러분들. 네. 랜덤 어플에서 그냥 하면 한꺼번에 쫙 이게 동시에 선출되는 게 있고 난수표라는 게 있어요. 난수표. 우리는 없을 거야. 여러분들 조사론 체계 뒤에 보면 난수표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난수표는 어떤 거냐면 숫자로만 쭉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쭉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집 단위 100단위야. 네. 300명이야. 이 중에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몇 사람 구할 거냐 하면 3사람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가 쭉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위에서 몇 번째, 앞에서 몇 번째 했더니 얘가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자릿수기 때문에 세 자릿씩 끊어. 표집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1에서 300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했더니 뭐가 됐어? 한 명 뽑힌 거야. 그 다음에 했더니 안 뽑혀. 안 뽑혀. 그 다음 무조건 뽑히겠죠. 0으로 시작하니까. 네. 2명 뽑힌 거예요. 이거는 확률이 전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뽑는 순간 우리가 이걸 찾지만 못했지 이거는 어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난수표는 이렇게 해서 요 모집단의 크기에서 몇 사람 뽑을 거냐를 하고 맨 앞에 요것만 딱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순간 찾는 게 시간 걸릴 뿐이지 이미 이거는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300번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딱 있네. 그럼 뽑힌 거예요. 1번이 표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이 표집이 된 거예요. 27.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난수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수표는 어디에 활용한다? 단순 무작위 표집을 뽑는데 난수표가 활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 계통은 뭐냐? 체계적 계통은 표집 간격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집 간격 K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표집 간격 K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모집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알고 있냐면 몇 사람을 표집할 것이냐 표본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이 표본의 크기는 조사 설계에서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집단이 300명인데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몇 명을 할 거냐면 15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표집 간격은 몇이 되죠? 300 나누기 15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20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1에서부터 20 사이에 무작위로 하나를 꼭 뽑는 거예요. 표집간 1에서 20 사이에. 좋아하는 숫자 17 했죠? 그래서 17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표집 간격이기 때문에 20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7. 20을 더하면 57. 그래서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300병 가기 전까지 이거를 이 사람을 다 세면 몇 사람이 될까? 15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을 체계적 개통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체계적 개통표집은 확률 표집 방법인데 어떨 때 주의해야 되냐면 이 모집단의 틀이 모집단의 틀 그러니까 표집 틀이 모집단 목록 표집 틀이 뭐가 되면 안 돼?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표집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집 간격이 4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면 계속 남자가 나올 거고 여자면 계속 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편향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계적 개통은 주기성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사용할 때. 그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표집 간격을 두고 표집하고 표집 간격은 모집단 나누기 표본의 수이고 밑에 예 있었고 표집 틀에 순환성, 주기성이 있는 경우 개통 표집을 사용하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충합 표집. 설명 들을 때 어려우면 안 돼. 설명 듣고 나중에 공부할 때 어려운 건 몰라도 이 설명 들을 때 모르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합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을 때 내가 좀 더 연구를 잘하고 싶은데 모집단을 봤더니 이런 거지. 내가 장애인 스포츠를 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것이 골프. 그 다음에 농구, 배드민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게 이 안에서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이 운동선수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보다 이 운동선수 각각에서 필요한 사람을 추출했을 때에 이 전체를 가장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500명이면 500명 한꺼번에 500명 중에 90명을 표본 추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서 30명, 30명, 30명을 표본 추출할 때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명이고 여기가 200명이고 여기가 100명이었다고 치면 자 200명 중에 30명 뽑아야 되잖아요. 이 30명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 이 방법. 단순 무작위나 체계적 개통으로 뽑았을 때의 충하예요. 똑같은 역인데 편이나 유의로 30명을 뽑으면 뭐가 될까요?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하나 할당은 무슨 개념이야? 모집단의 특성을 잘 알 때.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어떨 때 높다고?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집할 때가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라는 전제가 우리가 전제를 이해하면서 표집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충하나 할당은 똑같은 구조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30명을 표집할 때에 단순이나 체계적 개통으로 표집하면 충합 표집, 확률 표집의 충합 표집이 되고 똑같이 30명을 우리가 표집할 때에 편이나 유의의 방법으로 30명을 표집하면 할당 표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충하나 할당은 충하는 이쪽에서 가장 대표성이 높아요. 할당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높아요. 할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하됐죠? 자, 그 다음에 군집 집납 표집 아까 얘기했어요. 군집 집납 표집은 뭐예요? 요거 합시다. 학원. 아까 충하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집단이잖아요. 그죠? 네. 얘랑 얘랑은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에요? 이질적. 이질적이죠. 그래서 충하는 집단 간은 이질적이라 그래요. 집단 내는 동질적. 동질적. 그러니까 아까 동질적인 안에서 표집하는 게 대표성이 높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단 간은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내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집락은 아까 우리가 초등학생의 어떤 연구를 할 때 제주도에 너무 많은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등학생 목록을 정하고 이 중에서 초등학교 2개. 이렇게 뽑는 거야. 3개 했어. 3개 뽑았어. 표집 단위가 뭐예요? 표집 단위.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표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집단 간 동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동질적으로. 동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이걸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집단 간이 뭐야? 동질적. 동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얘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집단 내는 이질적. 이질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뽑는 거죠. 자, 표집 단위는 초등학교이지만 분석 단위는 누구예요? 학생.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집락 군집 표집은 표집 단위와 분석 단위가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표집 중 가장 표집 오차가 커. 얘가 같지 않거든요. 제주시에 뭐 어디가 있어요? 응? 동조 이나초. 뭐 동초 뭐 이나초 있고 조천초하고 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다라고 전제해 버리니까 표집 오차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하지. 관찰 단위도 마찬가지, 표집 분석 단위도 마찬가지. 표집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합 표집과는 반대로 집단 내는 이질적, 집단 간 동질적. 다단계 집락 표집을 할 수도 있어요. 다단계. 이거는 뭐냐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시골 초등학교, 여기에 도시 초등학교가 있으면 시골 초등학교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게 집단을 표집해서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단계 표집이다라고 그러니까 군집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우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의 표집은 뭐냐면 편한 거,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편의 표집이에요. 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설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문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편의 표집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임의 표집이다라고 얘기해요. 편의 표집, 임의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근하기 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때 보통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는 이렇게 편의 표집을 좀 많이 하죠. 근데 편의 표집은 뭐가 약하냐면 이 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할 확률이 가장 떨어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유의 표집은 뭐냐면 뭐에 유의하면서 표집을 한 거예요. 유의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집단의 정보를 그나마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연구를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확률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편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표집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예요.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하는 거 뭐 있어요? 아까 충합, 할당도 모집단의 정보를 알아야 층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유의 표집도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에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을 때에 하는 비확률 표집 방법이 뭐다? 유의 표집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 표집, 그 밑에 보면 판단 표집, 의도적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의 표집, 의도적 표집, 판단 표집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당 표집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층하랑 같은데 맨 마지막에서 편의와 유의의 방법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표집이 된다. 할당 표집도 집단 간은 이질적, 집단 내는 동질적인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눈덩이 표집은 뭐예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연구를 하는데 연구 주제가 뭐냐면 낙태에 관한 거예요. 낙태에 관한 거. 근데 내가 낙태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 낙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지금은 불법 아닌가요?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불법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보가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에요. 아 지금도 불법 맞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를 노출할 수가 없어. 노출하는 순간 본인도 잘 하지만 의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혹시 유사한
분이 주변에 알고 계신 근데 그분들끼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있으면 소개시켜 주셔서 소개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또 설문을 하고 혹시 해서 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을 알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알고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 마치 스노우볼 눈덩이를 긁려가면서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표집의 크기를 키워나간다 그래서 눈덩이 표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과 척도